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신경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 앵커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MBC 전파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MBC는 제 청춘과 열정을 바친 곳입니다. 1981년 입사해서 2011년 퇴사했으니까 30년 세월 여기에서 함께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에서 떠난 것이 2009년 4월이었습니다. 3년 반 만에 MBC 카메라 앞에 서니까 앵커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영방송 MBC가 겪었던 고통, 추락하는 과정을 선배로서 그리고 바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직원들은 공영방송 수호를 외치면서 170일이라는 기록적인 파업을 벌였지만 지금 MBC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방송이 한쪽 편만 들게 되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방송 뉴스에서 한마디, 방송에서 그림 한 조각은 수천, 수만의 목소리보다 더 크고 더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힘을 알기에 기자는, 방송인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MBC에서 그렇게 배웠고 배운 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려다 불이익을 당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보도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뉴스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노력, 기자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로움, 이런 것들이 후배로 이어지고 신뢰가 쌓여서 방송사, 언론사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 MBC 상황은 어떻습니까? 편파, 왜곡 보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귀중한 공공재인 방송 전파는 자살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매진해야 할 기자들은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치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언론이 정치에 영합하는 일, 곧 권한 유착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서 사장과 이사진이 임명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임명된 사장, 이사장이 결국 방송의 공정성을 망치고 기자와 PD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의 탈정치화입니다. 정치권,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방송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이 비로소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더 이상 의심 없이 방송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야에 정치하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언론의 탈정치화만은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MBC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발각돼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10월 8일이죠. MBC 경영진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장학회 소유의 MBC 지분을 팔아치우려 협의했다고 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조차 따돌린 채 공영방송 MBC를 바꿔보려고 한 겁니다. 정수장학회 소유 주식 30%를 민간에 팔고 이것을 다시 증자함으로써 변칙적 방식을 통해 MBC 민영화를 추진한 겁니다. 민영화가 뭐 큰 문제 될 거 있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그 논의는 잠시 놓아두고
MBC 민영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MBC 민영화 방안 논의는 경영진이 독단으로 진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MBC 주식 70%는 박문진이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 소유입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박문진에서는 MBC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전혀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모르고 대주주인 박문진도 모르는 민영화가 MBC 경영진에 의해서 몰래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나아가서 지금 MBC의 공영 시스템은 1987년 민주화 시기 국민적 협의와 합의를 거쳐 탄생한 특별법의 결과입니다. 지금 체제가 국민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태어났듯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국민과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추진하는 민영화는 순수할 리 없습니다. 셋째, 설사 위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후보와 연결된 정수장학회와 긴밀한 협의를 한 거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MBC 경영진이 장학회 이사장에게 주식 양도 활용 방안, 기자회견 방안까지 자문해 준 점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들만으로도 현재 MBC 민영화 추진이 부당하다는 설명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방송 MBC의 편법적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공영방송 MBC와 공익재단 정수장학회 간의 불법성 짙은 비밀 논의를 규탄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프레스 프렌들리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 우리 방송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방송 장악, 언론인에 대한 징계와 보복, 보도 편성권의 침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는 지금 MBC와 같은 일이 어떤 언론사에서도 벌어져선 안 됩니다.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해서 방송을 장악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명 김재철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방송법을 고쳐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KBS, MBC, EBS, YTN 등 공영방송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외치다가 해직된 언론인 20명입니다. 징계받은 언론인 420명입니다. 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후 최대 해고와 징계입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부당하게 징계받은 언론인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방송이 지역 밀착형, 생활 밀착형 방송이 되도록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뿐이 아닙니다. IT 산업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키워낸 옥동자 IT 산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평가하는 IT 경쟁력 평가 점수는 2007년 3위, 2008년 8위, 그리고 2009년에는 16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도 2008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 해체하고 IT 산업을 여러 부처로 찢어놨습니다. 이처럼 국가 IT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린 이명박 정부는 IT 산업 중흥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만일 이 정부가 방송 장악에 쓴 힘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IT 산업에 썼다면 IT 산업이 이처럼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이 제2의 인터넷 혁명, 제2의 IT 산업 중흥기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5가지 정책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기반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인터넷 자유국가를 세우겠습니다. 셋째, IT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넷째, 상생의 IT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IT 정책 사령탑을 두겠습니다.
남다른 IT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IT 부흥을 이끌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생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국제적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 사상 첫 대상 받았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4주 연속 2위를 차지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분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역할도 합니다. 문화는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굴뚝없는 무공의 산업입니다. 문화는 또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콘크리트 들이부어서 문화 만드는 것밖에 모르는 마인드로는 문화 발전 어렵습니다. 장발단속하고 금지곡 남발하던 유신시대 독재 마인드는 문화 발전과 상극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명령과 독선보다는 소통과 이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 곁에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주일 전 10월 17일은 유신 선포 4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닫힌 교문 앞에서 느꼈던 암담함, 탱크와 장갑차가 굴러가던 종로의 낯선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6일은 12.6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10월은 유신체제가 시작된 달이자 끝난 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신체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국민이 대통령 뽑지 못했습니다. 거수기에 불과한 선거인단 2,000명이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통령 뽑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독 출마해서 99.9% 찬성받아 당선됐습니다. 국민 뜻은 무시되고 정권 교체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 총통제였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임명했습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여당이 차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유신헌법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국민이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고 사형까지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 박정희 유신 정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민주인사 8분을 사법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유신 시대를 포함한 과거의 아픔을 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전 국민적 대통합이 실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사의 극복과 대통합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시대 잘못한 것은 원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수장학회입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이 5.16 이후 쿠데타 자금을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 김지태 씨의 재산을 강탈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일종의 작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탈 재산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어 지금도 작물 보관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적 강탈 재산인 정수장학회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져서 유족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세계사적 전환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위기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 시장 만능주의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세계가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후퇴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제 하나는 살릴 줄 알고 뽑은 대통령이었건만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서민들 살림살이는 날이 다르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통과 독서는 구시대적 리더십입니다. 권위주의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협력과 상생이 오늘의 시대 정신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수평적 리더십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물줄기를 미래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5개의 문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혁명문입니다. 일자리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혁명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복지국가 문입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또 복지는 성장 동력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시작해 놓았던 복지국가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켰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넷째는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실현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정당 책임 정치 구현하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분단 극복은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평화는 경제입니다. 남북이 평화로울 때 투자자가 몰려들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믿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자랐기에 실망을 시켰고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정치권 밖에서 정당 밖에서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사가 필수적입니다. 새 시대에 중차대한 과제인 복지국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모두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해보겠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 전체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년 전 제가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일했던 시절 제 클로징 멘트가 장안의 화제가 되곤 했죠. 그런 클로징 멘트가 문제가 돼서 강제로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앵커에서 강제로 쫓겨난 이후 다시 방송을 하는 상상을 수없이 했지만 저는 방송을 1분 1초도 다시 하지 못했습니다. 물러날 당시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을 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께 제가 임박한 희망을 배달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클로징 멘트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을 품은 미래가 55일 뒤 12월 19일 열립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55일 뒤 투표소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희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